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학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박종훈 저자의 2020 부의 지각 변동 5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채 시그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자는 부채의 규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경제 침체를 겪었던, 즉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도 이 책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초래된 그 직전의 상황과 그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6년 일본 대장상 미야자와 기이치가 부유층 소득세 감면을 단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대규모 부양책을 써서 국가 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 즉 일본은행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고요. 그런 압박에 굴복해서 일본은행은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막대한 재정 부채와 초저금리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요. 주식과 부동산에 버블이 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러므로 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버블이 꺼졌고요. 계속 올라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이 3분의 1 토막이 나서 최근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위기를 막으려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했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었고요. 잃어버린 20년을 그 이후에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위기가 진행될 때는 미야자와 기이치가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른 정치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았던, 즉 거품을 야기했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1990년에 다시 일본 경제의 수장으로 복귀하면서 일본 경제를 더 망가뜨렸습니다. 다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했고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전체 재정 적자의 절반을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상환할 정도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우리가 늘 보는 정치인들을 보면 이 부분을 정말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만 경제가 좋은 것처럼 포장하면 그만이고요. 골치 아픈 일은 모두 다음 정부에 떠넘기면 됩니다. 대중은 위기 당시에 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아까 미야자와 기이치가 결국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 단초가 됐지만 막상 위기가 시작됐을 때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90년에 복귀해서 일본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20년 동안 침체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자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더미를 부풀리더라도 내 임기 동안에만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는 커지는 빚더미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부풀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위기가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는 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빚더미는 점점 더 위험수위를 향해 부풀어 오른다. 꼭 일본의 얘기도 아니고요. 미국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항상 이런 현상을 겪다가 경제 위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97년 IMF 위기 터지기 전 바로 직전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다가 IMF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겪어서 한동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부채 시그널의 핵심 포인트를 보면요.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빚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이때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위기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1980년 일본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즉 가계 기업 정부의 총 부채 비율이 190%에서
1990년에 275%로 무려 85%가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도 2000년 총 부채 비율 180%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230%로 상승을 했습니다. 부채의 절대치, 즉 아까 부재에서 규모라고 얘기했죠. 그 규모보다 빚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냐가 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 총괄 대표인 루치르 샤르마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위기 직전 5년 동안 민간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급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1992년 민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에서 1997년 165%로 급증하면서 외환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쏜 나라가 됐습니다. 5년 동안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최소 40% 이상 상승한 30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5년 안에 금융위기를 겪었을 정도로 총 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경제위기나 성장 둔화의 시그널이 됩니다. IMF에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5년 안에 30% 이상 빠르게 증가한 43개 나라 중에 38개 국가가 금융위기나 성장 둔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연 1% 상승할 때마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0.4%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IMF나 모건 스탠리의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5년 안에 총 부채 비율이 30에서 40%로 급격하게 늘어날 때 경제 위기가 온다는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세계 부채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 부채 규모가 급증을 했습니다. 2007년 세계 총 부채가 115조 9천억 달러였는데요. 2016년 164조 4천억 달러로 42%나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급증한 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에서 돈을 무지하게 풀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 세계 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IMF는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G2, 즉 미국과 중국을 꼽았는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1조 5천억 달러 감세안과 3천억 달러의 신규 지출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을 했고요.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고요. 돈을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나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박정훈 저자가 부채 시그널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을 또 다른 한 파트의 시그널로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번에 방송을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중국의 부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국가고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국은 겪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2007년 4조 9천억 달러였던 빚이 2015년 25조 5천억 달러로요. 같은 기간 전 세계 부채 증가액 중에 43%가 중국에서 증가했으니 중국의 부채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요, 2012년 28%에서 2017년 48%로 급증을 했고요. 같은 기간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40% 급증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5년 동안 75%가 증가를 했는데요. 아까 모건 스탠리나 IMF의 보고에 따르면 5년 안에 부채 비율이 30에서 40%를 넘었으면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30, 40%가 아니라 그 2배 수준에서 중국의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부채 증가 규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이야 계속 고성장을 해왔지만 2008년 이후 중국 고성장의 비밀은 상상을 초월한 부채 증가로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위기는 폭발을 하고 성장했던 분의 많은 부분을 반납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채가 지금 빠른 비율로 늘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적자 부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부채가 정부나 기업부채 증가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반면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나름대로 가계부채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증가 속도는 많이 느려졌습니다. 빚이 급속도로 불어나면 국가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그렇게 늘어나던 빚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때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폭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당연히 빚이 정체되겠죠. 빚이라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치솟아 오르던 자산 가격이 하락으로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자산 구입했던 주체들이 헐값에라도 자산을 처분을 하고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불황이 찾아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직전의 상황하고 그 경과를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세계 각국이 빚을 부풀릴 수 있는 한계까지 부풀려 놓은 탓에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찾아올 경우 과거처럼 빚을 부풀려 재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 돈이 회수 안 되고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미국만 돈을 많이 푼 게 아니고 유럽도 만만치 않게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만일에 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돈을 풀어서 경제 위기를 빠른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빚더미로 지탱되는 지금의 경제가 흔들릴 경우 과거 어떤 위기나 불황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더구나 경기 회복을 앞당길 정책 수단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는 그 고통의 기간도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전체 세계 경기가 약간 꺾이고 미중 무역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한일 경제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마저도 2% 이내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은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와중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을 513조로 편성을 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나온 신문 기사 중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채무 예상액을 보면서 제가 식급을 했습니다. 즉 2019년에 국가 채무가 740.8조인데요. 2023년에는 1061.3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간 국가 채무가 43%가 증가를 하는데요. 아까 IMF나 모건 스탠리의 연구조사 결과를 볼 때 5년간 총 부채 비율이 30-40%가 늘 때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학습했기 때문에 43%나 국가 채무가 5년 후에 증가하는 것을 보는 순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일을 잘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일본의 대장성 미야자와 기이치 얘기할 때처럼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 식으로 정치인들이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훈 저자의 2020 부의 지각 변동은 앞으로도 몇 편 더 만들 생각이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